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민정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기자, 조 후보자는 과거에 대법관을 역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1986년에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고요. 대법관 퇴임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 조희대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은 어떤가요? 네, 조 후보자는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이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형 선고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건에선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 5부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이 피고인의 혐의가 바뀌면서 형량이 달라진 것일 뿐 단순한 양형 판단으로 감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간 내린 판결 이외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쟁점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이나 재산 관련 중대한 흠결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점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 70세가 되는 2027년 6월에는 대법원장직에서 퇴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법원장은 2027년 5월 윤 대통령 퇴임 뒤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게 약 2달 전인 지난 10월 6일입니다. 1988년 이후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던 사건인데요.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표결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 지으면서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이 부결의 이유로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 의혹, 그리고 과거 판결에서 보여지는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 등에서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부결 뒤 민주당은 이 잘못된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부를 이끄는 게 더 큰 악재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정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 2달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 약 2달 동안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할 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백 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사위 파행 사태의 책임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져야 된다면서 김 의원이 이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구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부터 김 위원장이 이 조 후보자 인청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포를 놨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청특위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당으로서도 지난 9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고 나면 이후까지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가결 요건입니다. 내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한 뒤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연결해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사임하면 국회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제1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성준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기 전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사회권을 넘기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저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면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엄중한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해한 저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오전에 저희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제 마음을 설명을 드리고 사의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또 우리 청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간사님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국회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 진성준 간사입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김도읍 위원장님을 우리 인사청문 특위의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아마도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겸임하고 계셔서 두 개 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많은 법안들, 의안들을 다뤄야 하는 소임이 커서 부득불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사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쪼록 그 충심을 잘 이해하고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충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 사보임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잠시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열리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김도읍 위원장이 인청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완포를 놨고 김도읍 의원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방금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백기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고 어제 오전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마음을 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협조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금 열리는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대법원장 후보자의 빈 자리 공백기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네. 잠시 절차를 위해서 정회를 한 모습입니다. 네,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조 후보자는 과거에 대법관을 역임했었죠. 그렇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법관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뒤에 2020년 3월까지 재직을 했고요. 대법관 뒤에는 로펌으로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원칙과 정의, 또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이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조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입니다. 어떤 판결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조 후보자는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5명을 살해한 임모병장 사건에서 2016년 전원합의체의 사형 선고 당시에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또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건에선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서울고법 형사 5부 재판장 시절에 주한미군 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청문회 전에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피고인의 혐의가 바뀌며 형량이 달라진 것일 뿐 단순한 양형 판단으로 감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가 속개된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시 한번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후보자의 직무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 서열이 3위로 그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 또 3천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전 국민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이번 인사청문회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먼저 대법원장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원장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길 바라고 선서 시에는 위원장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공직 후보자 조희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모두 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 증후군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이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선거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의 노동상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등기 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 명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 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 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헌법과 법률의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주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 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인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尽力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 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 보충 질의도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표가 어디 있지? 예,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우선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1000번, 10,000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누를 끼치진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삼권 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그리고 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것을 잘 지키시고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소수와 약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수와 약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단단한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언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 전에 대법원장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벌써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돼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 것만 보겠다라고 해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 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구슬 지기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칙으로 내놓았던 안을 대법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그 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검사에게 물어봅니까? 법원에서? 제가 영장 절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부가 되면은 청구가 되면요. 예, 검찰에서 청구가 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그 검사에게 이게 왜 청구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 제정이나 법률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번이나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 경기도지사는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인데 현재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청구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타당한지 정도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듯이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신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은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우선 대법원이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국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힘을 실어 나갈 예정인데 이거는 뭐 여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동안 못 고쳐진 거죠? 검찰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였는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검사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남발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하는 대책을 가져야 사법부의 독립도 또 가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예,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소송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에 많은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 안동 여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소회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균영 후보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른바 인준이 되지 못했으면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사법부 독립 많은 주문을 할 건데 반추해 보면 우리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위원으로 다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주저했었는데요. 오늘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질 때 정말 사법부 독립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먼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저 보니까 안동에서 무려 4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아드님 2분도 보시고 맞습니까?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이게 정보가 또 예. 잘못. 그 지역에서 후보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리 이미 대법원장 되실 거다라고 아마 초기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쭉
봤습니다. 판결문 관련된 거는 또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법원 노조에서 단면 평가를 했는데 항상 수위를 차지해 오셨고 맞죠? 수위 정도는 아니고 예. 좋게 평가를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까도 인사말에 나왔습니다만 약자 배려가 판결문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무지에서 비서실이 퇴근 못할까봐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근무했다라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은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보통 좋은 판사가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자 교수님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이해, 새로운 자세로 공부에 임하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훈훈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엄한 대법원장이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아까 소통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여러 번 쓰셨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꼭 판단만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가인 선생부터 훌륭한 법조인이 대한민국에 많았는데 우리 대법원장께서 그런 맥을 이어가실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죠? 너무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법 독립해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하는 기간이라 그럴까 이게 많이 차이 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선 무효가 됐지만은 김성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양평에 대법원에 같은 일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은 뭐 한 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늘 이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라는 의심을 갖죠. 또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대법원장 후보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사고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희대의 3년 10개월 동안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1심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 경향성에 비춰본다면 이것도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부 독립, 정의, 엄정 이런 낱말이 이런 단어가 걸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지연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은 사건이 어려우면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늦을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군지 아시죠? 전 울산시장, 그다음에 백원우, 뭐 박형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경찰 조직과 대통령실을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성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중형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계시고 층층시야 하나의 유기차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말단이 독단적으로 경찰하고 야합해서 공모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입장 좀 전에만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새 질문에는 안 들어가시고 다음 보충 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넘어가면 혹시 못하는 위원님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시간이 끝날 점에 새 질문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존경하는 오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입법부 역할은 하여간 정부에서 제기되는 인사에 관해서 엄격하게 국민의 눈에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철학과 또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질의를 했고 서면 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즉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 이건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이죠. 실제로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법원에 바로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변하기 특정 사건이 거죠. 아니라 기존에 보시면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예, 뭐 이 판례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은 또 다시 그러니까 근로자의 근로관계 실질 중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종래 상법상의 사용자 노사관계에 있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민법상에 보면 상법에서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대표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나 금융 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실질 기준을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조형법 중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존의 법들이? 예,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고요. 최근에 아마 중대재해법상의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서 소극적이시고 이러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파업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그렇습니다. 지금 저 91년도 판례는 이렇습니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이게 91년 판례입니다. 그 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파업은 즉 노동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그 행사 과정에서의 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이 될 수도 평가되는 경우 한해서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된다. 원칙과 예의가 바뀐 거죠. 이런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이상 후보자 입장에서 다른 말씀을 후보자의 드릴 수-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만 후보자가 소신이 있느냐,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저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를 거꾸로 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판례를 유지할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표결할 겁니다. 예, 이 판례에 대해서 이 판례 자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이 판례에 뭐 반대하는 글을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소신이 앞으로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이 뭡니까? 입장이 이 재판에 관계된 걸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아니 건 파업이나 이런 헌법적인 정신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예, 제가 앞서 그 그럼 다음 건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드릴 예, 때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회사에서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원칙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대우건설 주의 대표 소송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 사건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불법행위 기여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 있는 사건이고 제가 판결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한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 Y사업의 경우에 피해 자체가 회사가 입은 것은 97억 정도가 좀 넘는데 그에 관련된 관여자 NO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억 5천 또는 1억 7천5백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AA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OP가 책임을 졌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이 회사가 입은 건 161억인데 각각 2억 9천, 2억 뭐 2,9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리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연대책임자 개별 책임을 하는 법리에 대해서 개별 책임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자체는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죠. 예, 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에서는 이미 판례가 그렇게 다 판결이 이런 오고 있습니다. 법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법리를 적용하겠다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예, 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리를 적용했다면 노란봉투법을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원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 법원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법조문의 이 내용이 종래의 판례 이게 복잡한 법리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파업으로 100억이 손해가 났다 했을 때 근로자가 10명일 때 일단 100억 손해배상 성립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로 5억, 3억, 1억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이제 기본 법리인데 그렇죠. 그 조문의 성질이 그런 것인지 그게 아니고 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상세한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히 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관련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억이 손해가 10명이 다 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손해배상 성립부터 어떤 사람은 5억이 성립해서 3억을 배상하고 어떤 사람은 2억을 성립해서 1억을 배상 이렇게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판별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는 것이지 기존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대법원장이 소수 인권, 약자를 위한 소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이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계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번 다시 이후 순서를 예. 오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한 느끼시는 그 무게감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부담감을 표현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셨으니 후보자께서 좋아하시는 법원이라고 말씀하신 시법평등 무유고화의 원칙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셔서 국민들에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이런 부분을 다시 일소하실 또 책임이 있으십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언론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보여줬던 법리에 충실한 그리고 원칙주의자의 모습 그리고 두루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높은 인품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이 크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만 가장 큰 주문을 보면 첫째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점철된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재판의 회복 또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재판 지연의 문제의 신속한 해결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의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했던 제도들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사법행정자문위의 설치,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활성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 활성화 또 사법행정자문위의 설치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법행정자문위에는 8개 분과로 되어 있죠. 이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결정할 사안을 분과위원회가 논의하고 그 결론을 대충 따르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법원 행정처 산하에서는 2023년에 5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사무분담위원회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했다면 지금 사무분담위원회가 되면서 나이나 기술을 기준으로 한 사무분담이 주를 이루고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무분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나 그 제도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책임을 면하는 제도, 실제 법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2개의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의 지연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의 요구가 강한데도